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도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과 함께 민생 정책과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신청했는데요. 현재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남구에서는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 지급 대상자가 20만 6,089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 주민은 18만 원. 원래 저희가 이제 15만 원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3만 원이 포함됩니다. 18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33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기초생활수급 우리 주민들께서는 4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하거든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남구가 17개 동인데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오늘이 22일이지 않습니까? 72년생이나 82년생, 또 그리고 또 플러스 5, 이렇게 77년생이나 87년생, 97년생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출생 끝자리를 나누면 내일은 이제 23일이니까 3년 끝이 3년생이라든가 8년생, 모레는 24일이니까 4년생이라든가 9년생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진행해 있고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607-7900번입니다. 민생 회복 쿠폰 콜센터 전화번호거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분담금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잘 마무리됐습니다. 실은 이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이제 분담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8대2 광역이 8, 제가 2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5대5로 광역시에서 50%,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50% 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고요. 또 여기에 또 광주광역시에서 또 마음을 내줘가지고 또 저희 필요한 예산 특별 조정 부금을 해가지고 100억 정도를 5개 자치구에 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저희가 우리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절대 우리가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하에 잘 협의가 됐고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더불어서 지자체의 민생 정책이 함께 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텐데요. 남구의 자체 지역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죠.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구의 정책들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다른 구에는 어쩐지 모르는데 저희 남구에는 세 가지 또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마을금고나 우리 신협이 신청해가지고 연 1,000만 원까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 남구에서 4.5% 정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희망대출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강주은행하고 또 신용보증금과 함께 가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이자를 4% 정도 남구청에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이렇게 갑자기 막혔을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 수수료 같은 거 0.7%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8월부터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좀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5개국 모두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이걸 저희 남구도 8월 말까지 전 남구 모든 상점이 골목형 상점가에 등록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뭐냐면 10%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10%를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에는 그런 20% 할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청하시는 저희 남구의 소상공인 모든 분들은 꼭 골목형 상점가에 다 등록을 해서 100%가 등록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구 사랑 상품권 저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올 9월부터 지역 앞에 남구 사랑 상품권도 좀 발행을 해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민선 8기 광주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와 8기 재선구청장으로 남구를 이끌고 있는데요. 생각하기에 가장 손에 꼽는 성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도 그러는데요. 그래도 제가 민선 7기부터 8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은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출마자들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출마할 때는 모두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빌공짜 공약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지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민선 7기 제가 구청장이 된 7년째 됐는데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최우수 등급 저희 남구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요. 저와 함께했던 우리 남구청 동지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마을 주민들께서도 또 마을의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또 우리 주민들께서 주민 배심원단에 또 들어오시거든요. 이 주민 배심원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또 SA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마을의 모든 자생단체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자랑하고 싶습니다. 약속하면 남구, 약속하면 김병래,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런 걸로는 많이 소문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굉장히 발빠른 조치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 제가 엄청나게 요문하던 정부 아닙니까? 실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구청장이 민선 7기에 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팀을 만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남과 북이 어느 정도 평화 기조가 유지가 돼야지 경제도 순항을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이 순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해야 할 몫이고요. 그것도 또 빛골 강조해서 반드시 해야 할 몫이어서 만들어서 쭉 진행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잘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히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완전히 꽉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핍박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정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보면 민통선 안에 우리 주민들이 진짜 살만 난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북 방송이 엄청 시끄러웠고 막 그랬었는데 대북 방송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해의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해의 모드의 선봉장으로서 강주광시 남구가 좀 해야겠다 해서 남북 교류 협력팀을 현재 민주평화 인권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또 역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통합 돌봄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평화 두 가지를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그 사업들을 잘 순항시키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교류 재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떤 교류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통일열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4차례 반드시 저는 통일열차들을 지금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통일효도열차인데요. 왜 효도열차를 하냐면 우리 효천역에서 도라선역까지 가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효도열차입니다. 그리고 또 효도열차는 뭐냐면 이 효도 통일열차는 모든 한 가족이 손주 그다음에 아들, 딸, 며느리,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열차에서 또 효도 열차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효도 열차를 꾸준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통일 올레길이라 해가지고 남구의 일정 기간은 이건 통일 올레길이다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해서 또 통일 올레길 걷기 행사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통일 더선투라고 해가지고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실은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북한을 도와줘야 돼? 왜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일 더선투 통일이 왜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사들 양성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더선투를 양성을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통일이 돼야하는 이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제가 했던 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저희 남구에 있는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굉장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네. 이분들이 꼭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싶었는데 북녘 땅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선 그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사연들을 구술로 한 거를 제가 영상으로 채록을 했습니다. 채록해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그 기회만 생기면 이걸 북녘 땅에 넘겨서 가족들 친지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약속들도 해드렸거든요.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이었죠. 꿈엔들 이치리하고 이분들의 사연을 담은 책도 만들었거든요.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좀 발전되면 바로 북녘 땅에 좀 전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는 저희 남구가 김치연구소도 있고요. 또 이제 김치타운도 저희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김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고냉지, 개마고의 고냉지 이런 배추를 가져다가 우리 남구에서 담아서 통일김치 이름으로 좀 판매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또 저희 남구에는 채소근로사업장이라고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있어요. 굉장히 맛이 좋은 김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통일김치도 한번 생산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광주 남구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일까요? 도시재생 누릴 사업이 유형이 총 5가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구는 이 5가지 유형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아마 유일한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저희 남구가 이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구도심을 개발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총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우리 백운광장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운광장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양림동에 있는 거기는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또 이제 사직동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죠. 여기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박림 이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누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은 여기도 이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경제 기반형이었거든요. 우리 송암산업단지 송암동에서 굉장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라질 것 같았는데 혁신지구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물론 혁신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혁신지구형이. 그래서 5가지 사업들을 5가지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백운광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사직동, 양림동 이런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곳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백운광장 일대는 백운 고가도로 철거와 함께 변화가 정말 눈에 띕니다. 네.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 도심 교통망 중에서도 늘 고민거리였던 백운 고가도로 철거와 맞물려서 백운광장 인근 도시재생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어떤 변화가 진행 중입니까? 백운광장에 오신 분들은 일단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이 지금 푸른길 브릿지가 놓여 있거든요. 푸른길 브릿지 위에서 보신 분들이 엄청 틀리거든요. 푸른길 이렇게 밑에서 보면 지금 지하철 공사도 한창이고 막 시끄럽고 매연도 있고 막 화가 나요. 근데 푸른길 브릿지 위에서 딱 올라와서 보면 야 여기가 강주야? 이런 정도로 특히 저녁에 좀 네. 지금 여름에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에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고 그냥 여기에 강주에 할 수 있는 그래서 남구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리 위에서 보면 먼저 미디어홀이라고 초대형 그 미디어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백운동 호랑이 100호가 나옵니다. 호랑이가 나와서요. 1시가 되면 응 한 번 울고요. 2시가 되면 응 두 번 울고 12시가 되면 몇 번 울겠습니까? 12번 웁니다. 네. 시간도 알려주는 건데 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인터랙티브라 해가지고 야외에서 그 본인이 화면에 나와서 화면에 나와 있는 호랑이하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호랑이를 만지는 듯한 이렇게 그 모양새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호랑이를 또 타고 있는 모양새로 또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호랑이뿐만 아니라 천사도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악단도 나옵니다. 그럼 함께 노래도 하고 있는 사진을 미디어를 통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다리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 스트리트 푸드존이 있습니다. 굉장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거든요. 혹시 안 와보신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날 오시면 저녁에 야시장이 열립니다.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먹거리, 우리 젊은이들이 판매하는 이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또 노래도 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 호주머니가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때 이렇게 술값도 비싸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주만 사서 편의점에서 사서 거기에 이제 노천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꼭 한번 놀러 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가 주차하기가 실은 좀 지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간 때문에 시끄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올 연말까지 그 대형 주차장 154면이 있는 대형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거기에 또 노컬푸드 직매장 2호점이 또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복합 플랫폼도 만들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 강주에서 가장 핫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운광장이 강주 남구를 견인하는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강주를 찾는 분들이 이야 강주가 이런 공간도 있어? 그런 공간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네, 역시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사직동에는 시간 우체국이라는 이색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데요. 어떤 공간일까요? 시간 우체국, 이제 느린 우체국 생각하시면 지금 편지를 쓰면 연말에 가는 느린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한 100배는 업그레이드 돼 있는 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쓰면 1년 후에 가족들의 편지를 10년 후에 50년 후에 편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쓸 때 개인정보 열람통해서 이 편지를 붙일 때 한 번에 안에서 제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최적등본을 이렇게 떼어보면 직계 가족들은 이사간 내역들이 쭉 나오거든요. 찾아서 이제 편지를 오프라인으로 보내주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40 부르고 나이가 됐을 때, 제 아들이 60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늘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이 편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국내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세계 특허도 지금 출원 중에 있는데요. 요즘 여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2029년 뭐 7월 22일 날 이 번호로 제 아들 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날 그 원하는 시간에 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우체국뿐만 아니라 시간우체국 건너편은 시간사진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편지하고 동봉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 동영상을 USB에 담아서 이렇게 편지에 넣으면 딱 진공 압축 포장으로 해가지고 딱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때 보내지는 거고요.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모양이 그 시간우체국은 목조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옆에 유리창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시간우체국에 딱 들어서면 웅장한 목조에 놀랄 거고요. 또 이제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에 놀랄 것이고, 또 이제 스피커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음악에 놀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였던 대한민국을 했던 편지가 거기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멋진 공간이 될 건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포르투갈의 네일루 서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제가 단언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강주를 찾는 외지인들 10명 중에 두세 명은 반드시 이 시간우체국 때문에 오고 시간우체국에 편지를 쓰러 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저녁에 사직공원 가보십시오. 굉장히 멋진 빛의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시간우체국이 들어설 겁니다. 네, 남구 양림동은 지역 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문화의 보고인데요. 최근 남구 양림동처럼 선교유산이 있는 전국 지자체에 성지순례 상품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양림동에 우리 선교 유적지, 선교 기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양림동만 하게 되면 지자체에 힘이 좀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함께 하자, 지방정부 협의를 만들자. 그래서 저기 이제 청주를 비롯해서 공주, 그다음에 전주, 김제, 저희 강주, 순천, 목포, 그다음에 대구, 중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교기지, 선교 유적지들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었고요. 만약 이게 등재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불교 유적지나 카톨릭 유적지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유적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만약 이게 등재가 되면 저희 양림동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해주게 되는 거고, 일례로 보면 또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반대로 아시아권에서 유럽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으로 성지순례를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주에서 하룻밤, 그다음에 공주에서 하룻밤, 쭉 내려 전주에서 하룻밤, 김제에서 하룻밤, 강주에서 하룻밤. 8박 9일 코스의 성지순례 코스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양림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남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남구 대촌 지역에 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현재 분양률과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구에는 지방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두 곳은 3년 전에 경제자유구역, 강주에서 4곳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이 두 곳 모두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아니 왜 공장에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분양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분양 끝났습니다. 뭐냐면 지방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69개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47개 필지가 분양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22개 필지는 남지 않았어? 그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애국 관련 기업을 유치에게 좀 유보 필지로 남겨놔라. 그래서 그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분양을 했던 47개 필지는 다 분양이 끝났고, 근데 공장이 아직 안 들어오냐? 이미 이제 공장이 8개 기업은 입주했고, 올해 또 이제 10개 기업이 공장 건립 착공 신고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은 이미 설계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사를 하려 하더라도 저쪽 집을 계약하면 우리 집이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장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 공장이라 그런 계획하고 하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마 올해, 내년, 2, 3년 내에는 아마 꽉 들어찰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남구도 좀 잘 사는 그런 동네, 경제를 견인하는, 강주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동네로 바뀔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제가 민선 7기에는 마부이침으로 자세로 마부이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 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남구 주민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남구청장 김병래, 그리고 남구의 공직자들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과 나 국회의원이야 병원 갑질 논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행사했다는 당사자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선우 장관 임명 강행 발표에도 논란이 더 확산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회 4석 원내 제4당을 이끌며 의회 안에서 진보 정당의 맥을 이으면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치권 현안과 진보 정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여의도 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시청자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하늘이 개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 너무 기습적인 폭우가 거세게 내려와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애를 먹으셨을 테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져서 수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삶의 터전 잃으신 분들 또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정치가 이럴 때 좀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17일인가요? 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새로 국회에 입성한 손수월 의원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하셨는데 네. 보니까는 저 불교신문 동영상 보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예. 되게 자연스럽던데 혹시 종교가 불교이신가요? 불교는 아니지만 네, 두루두루 모든 종교와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드립니다. 이날 차별금지법 얘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좀 뒤하고 네. 일단 보좌관 갑질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가 계속 나오는데 뭐 병원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보건복지위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영애 장관한테는 지역구 민원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는 네.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영애 장관이 기가 막히다 뭐 그런 글을 네, 지인들하고 봤습니다. 공유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진보당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네. 임명이 철회되거나 또는 후보자 스스로가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었다면 누구보다도 임명 철회를 외쳤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쉽상이고 특히나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20, 30대 청년들, 직장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다 생각하고 나아가서 네. 강선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뭐 이후에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많은 우려가 들었습니다.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 위주, 능력 위주 의 인사라고 하는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른바 개딸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적 비판에 대해 야당 그리고 문정부 인사가 뭐 괜히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 집잡기 하고 있다, 뭐 수박 얘기도 나오고 논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강선우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민주당이고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강선우에서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평범한 국민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점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인사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난 송미령 장관의 유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는 좀 맺고 끊음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하겠다. 이거는 임명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정치는 약자들 아픔을 닦아주는 거다.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려는 거. 무슨 밖에서 모르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제 우상호 네. 정무수석의 말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의 네.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 대해서 낙마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민주당 내의 보좌진들과의 문제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사항뿐만 아니라 강준욱 네. 비서관의 문제, 지금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거에 했었던 말과 글들이 계속 까도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오늘 네. 사의를 표명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로 내보냈는데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논란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자르고 인연이 뭐 있으면 안 자르고 기준이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시작한 정부이기 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평시가 아니라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네.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합을 맞춰서 또 국회와 잘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좀 평탄한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충언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이 잘 받아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은 강선우 후보자는 덜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법원 재판, 강제 구인 다 거부하고 있는데 뭐 구치소 거부왕이냐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직까지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네. 페이스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수감된 사람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아마도 변호인 통해서 통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뭐 이런 기조로 긴 글을 남겼던데 이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바라보는 것도 또 계엄의 정당성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이 상황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만만치 않겠으나 사실 이것은 12.3 직후에 네. 즉시 깨닫고 곧바로 구속이 됐어야 될 사람이 반년 이상 바깥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네. 법치를 흔들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직시하기 바라고 더군다나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네.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지난 3년 반 동안 주변에서 사탕발림을 하고 있었던 그 권력 주변에 모여 있었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둘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다시피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면서 함께 이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처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이나 뭐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미국이 본인을 구해줄 거다 이런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착각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김건희 특검도 한창 수사 중인데 8월 6일 날 김건희 씨 나오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네. 하는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악행들 중에서 어떤 탐욕스러운 그런 행위들의 그 배경에는 핵심부에는 김건희 씨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숱하게 의혹으로 제기됐으나 그 무엇 하나 진실에 다가갈 수 없게끔 당시 정권이 네. 철통 방어를 했었는데 이제 특검의 칼날을 더 이상 비껴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전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국정농단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10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비슷한 일이 김건희 씨한테 벌어지면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격이랑 살아온 궤적 같은 거를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선출되지 않은 정권이 정당하게 어떤 권력을 부여하지 않은 인물이 농단을 부리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 시스템 차원의 어떤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를 드릴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특검을 중심으로 잘 해결하고 나아가서 이런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처리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탐욕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마땅합니다. 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번 22대에서는 손설 의원 중심으로 또 대표 발의를 진보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이거 뭐 동성애 허가법 아니냐, 대한민국 망조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의 본령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어떤 건가요? 차별금지법은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네. 당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었던 법이고요. 국회에서도 17대, 18대, 19대 국회 제가 발의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13년경부터 그 일부 종교계에서 이 법이 마치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들만 좀 다루는 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된 여론이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법이 담고자 하는 20여 가지 차별금지의 영역들이 두루 국민들께 이제 드러나지 않은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른바 대한민국 내 극우 세력들의 난동과 정치적 내전 상황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발언이나 또 폭력적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단이 이렇게 허약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혐오나 차별을 선동하는 극우식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자칫하면 정치적 주류로 올라설 뻔했던 것을 이제 국민들이 막아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공기처럼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은 혐오나 차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넘어서야 할
그 과제가 차별금지법 통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저희는 이게 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네. 가지고 차별받거나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헌법에 있는 평등권이거든요. 그 헌법적 가치를 단지 이 헌법의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네. 과거에는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제 진정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장을 했는데 네. 그 보장의 제도가 상당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네. 법률적으로 이것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이 혐오 표현 금지를 하는 법안을 저희가 최근에 준비를 해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법무부가 낸 게 인용이 되면서 우리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을 겪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는 10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또 국회의원직도 박탈했던 네.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당이 국민적 심판을 받고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설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가 올라간다, 심판대 올라간다 네. 하더라도 아직까지 20% 30% 이상 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쉽게 해산 결정하는 것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들이 얼마든지 다시 또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껍데기만 바꿀 거다 그런 말씀인 그렇게 될 수 거예요.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 그리고 이후에 사법적 처리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정치적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체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이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고 그리고 지금 내란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짧게 보면 수십 년, 길게 보면 일제강점기 네. 때부터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사유화했었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매우 깊고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른바 진보정당 간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뒤로 물러나신 이후에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좀 엷은 것 같다,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네. 대표적인 진보정당의 출발은 민주노동당으로 네.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 벌써 25년 전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결사체에서 결정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져 와서 그 뿌리가 노동자 정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정치적 역량을 인정받으신 분들께서 또 정당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건데 2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상당 부분 지형상의 변화도 생기고 국민적 요구의 변화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네. 과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체제가 아주 깊이 이 한국 사회 모든 선거의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 내란 세력으로 굳어지면서 그것이 위축되거나 또는 소멸되어가는 그 공간을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넓게 차지하고 진보 정당이 보다 더 선명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이후에 더 커져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높이에 맞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 정치는 항상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살림살이, 가벼운 지갑을 늘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 진보 정치의 본령 잊지 않고 진보당이 원내의 내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근심 없는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